황혜정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청춘을 카드판에서 보냈지만 지금은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죠. 한때 부산에서 하나라 불리며 타짜의 삶을 살았던 그녀는 50년 전 그 세계와 작별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들 민석이 전부였어요. 아들을 위해 손을 떼었던 그 세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판에서 어머니, 저 이번에 큰 계약 성사시켰어요. 곧 찾아뵐게요. 민석의 문자를 읽으며 황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문자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죠. 일주일 후 민석의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이미 불길한 예감을 주었어요. 어머니, 민석이가 강원랜드. 그곳에서 민석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가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죠. 밤낮으로 카드를 붙잡고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다음 판을 기다렸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사채업자들의 소나기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도박과 빚 협박과 폭행의 악순환 속에서 민석은 견디지 못했어요. 황혜정은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져보는 아들의 차가운 뺨, 멍이 든 얼굴, 부어오른 손가락.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서는 단 한 줄이었죠. 엄마 미안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황혜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방을 정리했어요. 민석의 흔적이 가득한 방을 보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을 정리하던 중 나온 건 사채업자의 명함과 채무 계약서였어요.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 50%. 황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흘렀죠.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50년 전 판에서 봤던 그 수법, 그 악랄함이 여전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 이 짓거리 아직도 안 고쳤구나. 명함에는 강원투자회사 조상우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황혜정은 계약서와 명함을 챙겨놓고 가방을 꾸렸어요. 몇 날 몇 시간이고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50년 전 손을 떼었던, 평생 잊고 살았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로. 강원랜드 식당에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여든 가까운 노인을, 그것도 전설의 타짜였던 하나를 의심하겠습니까? 황혜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수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매일 밤 그녀는 손가락을 풀었어요. 50년이 지났어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다루는 법, 상대의 패를 읽는 법, 그리고 밑장을 빼는 기술까지. 모든 것이 천천히 되살아났죠. 민석아,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황혜정은 식당 일을 하면서도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모든 소문, 모든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곧 조상우라는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강원랜드 VIP룸에서 큰 판을 벌이는 단골이었습니다. 도박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재기하려 할 때마다 더 큰 빚더미에 몰아넣는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직접 판에 뛰어들어 밑장 빼기로 남은 재산마저 털어가곤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황혜정은 마침내 조상우를 보았어요.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오만한 미소를 지닌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두세 명의 부하들이 따라다녔죠. 황혜정은 그가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큰 판 열린다더군요. 주방장이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조상무가 또 누굴 망치려나 봐요. 황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검은 원피스로 갈아입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금팔찌도 꺼냈죠. 민석이 20살 생일에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VIP룸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어요. 두꺼운 담배 연기 사이로 흥분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8명 정도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중앙에는 조상우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황혜정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이든 할머니일 뿐이었죠. 자, 시작해볼까? 조상우가 카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섞기였지만 황혜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특정 카드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떻게 밑장을 빼는지. 역시 그 짓이군. 황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은 매서워졌죠. 이제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판이 진행될수록 테이블 위의 집은 조상우 앞으로 쌓여갔어요. 도박꾼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려 하자 조상우의 부하가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황혜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50년 전 자신이 본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망했을까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판이 끝날 무렵 남자 한 명이 황혜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70 가까이 보이는 신사였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혹시 부산에서 하나로 불리던 분 아니십니까? 황혜정은 움찔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는 않았죠. 맞으시군요. 신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0년대 초반 부산 지하 카지노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25쯤 되었을 때였죠.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신 기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황혜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에 하나가 잠시 되살아난 듯했죠. 저 사람 조상우라고 합니다. 요즘 강원랜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채업자죠. 밑장 빼기로 유명한데 선생님 앞에선 초보에 불과할 겁니다. 황혜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 기술로 이 판 한번 뒤집어봐요. 신사는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도 그중 하나고요. 황혜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만이 아니었군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조상우 때문에 자식을 잃었을까요? 그 생각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막 새로운 판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들어가실 적기예요. 황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를 느낄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VIP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죠.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에게 쏠렸어요. 저도 한 판 끼워주실래요? 황혜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조상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할머니, 여긴 노인정이 아닙니다. 돈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황혜정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딜러가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죠. 5천만 원입니다.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상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죠. 어르신, 그런 돈을 어디서? 누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황혜정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한 번쯤 큰 도박을 해보고 싶었죠. 조상우는 가볍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앉으시죠, 할머니.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황혜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그녀와 조상우는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판이 시작됐죠. 조상우의 손이 카드를 날렵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황혜정의 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복수의 불꽃이었죠. 첫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황혜정은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척했어요. 카드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규칙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죠. 조상우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쉬운 먹잇감이군.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돈 다 잃으실 텐데요. 조상우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황혜정은 순진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오랜만이라 잘 모르겠네. 조상우의 오만함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밑장 빼기를 시작했어요. 황혜정의 눈은 그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죠.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그녀는 계속해서 졌습니다. 이런, 운이 없네요. 황혜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앞에 놓인 칩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조상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만두실래요? 더 잃기 전에. 아니요, 계속할게요. 아직 남았으니까요. 황혜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 황혜정의 칩은 이제 초기 금액의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전설이라더니 그냥 평범한 노인네였네. 하지만 황혜정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상우의 모든 움직임, 모든 습관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밑장을 빼는 정확한 순간을, 그의 작은 버릇까지도요.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살짝 누를 때, 오른쪽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일 때, 그 모든 것을 황혜정은 놓치지 않았어요. 6번째 판입니다. 딜러가 새 카드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조상우는 이제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판에 올인하시겠어요? 황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마지막 승부를 보죠. 테이블 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특이한 할머니의 마지막을 보려는 듯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조상우는 카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카드 위를 날아다녔죠. 완벽한 밑장 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황혜정은 이제 미세하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묘한 변화였죠. 하지만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50년 전 부산에서 하나로 불리던 타짜가 돌아왔다는 신호. 자, 베팅하세요. 딜러가 말했어요. 황혜정은 남은 모든 칩을 밀어 넣었습니다. 조상우도 자신만만하게 같은 액수를 베팅했어요. 그리고 카드가 돌아갔죠. 조상우의 손이 카드를 잡는 순간 황혜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등은 곧게 펴졌고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였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무언가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조상우가 자신의 패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황혜정은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죠. 그녀는 조상우의 눈동자에 비친 카드의 반사광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추가 베팅 어떠세요? 황혜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상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진 할머니가 갑자기 자신감을 보이다니.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했죠. 좋습니다. 얼마나 더 베팅하시겠어요? 황혜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까지 걸게요. 봉투 안에는 아들 민석의 장례식 사진과 유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채 계약서가 있었죠. 조상우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상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아들이 당신에게 빌린 돈의 증거예요. 황혜정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죠. 월 50%. 어떻게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황혜정과 조상우에게 집중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조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민석, 기억나요? 한 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조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괴롭히던 젊은 사업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 사업일 뿐입니다. 조상우가 변명했어요. 돈을 빌리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럼 이것도 선택인가요? 황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조상우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죠. 내가 당신의 밑장 빼기를 다 봤다는 것도요. 조상우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손을 빼려 했지만 황혜정의 손아귀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너 그 짓 아직도 하냐? 그때랑 똑같다. 황혜정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늘었네. 조상우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 설마 부산에서 하나라 불리던 사람이야. 옆에 있던 노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전설이지. 딜러가 카드를 공개했어요. 황혜정의 패는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죠. 조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황혜정이 자신의 밑장 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역이용했다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조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전 너와 똑같은 수법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황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조상우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조차 입을 다물었죠. 누구도 황혜정에게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조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제 그가 잃은 엄청난 액수의 칩이 쌓여 있었죠. 황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작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방 안에서 가장 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내 아들이 당신에게 얼마를 빚졌죠? 황혜정이 물었습니다. 조상우는 말을 더듬었어요. 3천만 원 정도. 거짓말. 황혜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약서에는 2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 그런데 어째서 내 아들은 5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모두가 조상우의 악랄한 수법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자가 있었습니다. 조상우가 변명했어요. 월 50%. 황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 금리의 100배가 넘는 이자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협박하고 폭행했죠. 내 아들의 멍든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상우의 부하들은 이제 그에게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승자와 패자는 명확했죠. 당신도 도박했잖아요. 조상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박은 했지만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진 않았어. 황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박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는 거야. 상대방을 속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그녀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조상우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쩌시려고요?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죠. 돈은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칩을 모았습니다. 조상우가 잃은 것은 수억 원에 달했어요. 황혜정은 그 칩들을 조상우 앞으로 밀어냈죠. 이 돈으로 당신이 망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줘요. 내 아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조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황혜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이 더 이상 사람들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거였지.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사기 행각, 불법 고리대금, 그리고 밑장 빼기까지. 조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경찰에 넘기겠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황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들의 몫이에요.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마쳤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조상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그의 제국은 단 한 판의 승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앞에서 황혜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도박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을 속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거예요. 강원랜드를 나선 황혜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석이 좋아했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민석아, 이제 좀 편해졌니? 황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죠. 황혜정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여관방에는 민석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끝났어, 민석아. 이제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우에게서 받아온 증거물들이 들어있었어요. 계약서와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행한 협박과 폭행의 증거들까지. 황혜정은 그것들을 모두 유골함 옆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모든 걸 경찰에 넘길 거야. 내가 떠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을지 몰라. 이제 그들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지. 그날 밤 황혜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민석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민석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황혜정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황혜정은 증거물들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의 하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조상우를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가 말했죠. 불법 도박, 고리대금, 협박, 폭행. 죄목이 상당하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황혜정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처럼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황혜정은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기도 했죠. 그날 오후 황혜정은 강원랜드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신사를 다시 만났어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어요. 조상우는 어젯밤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답니다. 황혜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 아들은 이제 재활 중입니다. 노신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조상우에게 모든 걸 잃고 도박 중독까지 생겼지만 이제 천천히 회복하고 있죠. 선생님 덕분입니다. 황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오래된 빚을 갚았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상우의 피해자들이요. 노신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죠. 황혜정은 공원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원도의 산맥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민석이 마지막으로 봤을지도 모르는 풍경.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황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민석이의 유골함을 모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하나라 할지라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카드를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이 바닥도 조금은 깨끗해질 텐데요. 황혜정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세계는 이제 저와 맞지 않아요. 50년 전에 손을 뗀 이유가 있었죠. 이번만큼은 아들을 위해 예외였어요. 노신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황혜정은 일어나 노신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원랜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누군가에겐 꿈의 장소이고 누군가에겐 악몽의 장소인 곳.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의 한 장이 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황혜정은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민석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아들의 첫걸음마, 첫 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모습까지.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민석아. 황혜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기차가 고양역에 도착했을 때 황혜정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그녀는 이제 민석이 남긴 빚을 모두 갚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황혜정은 민석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그녀는 자원봉사 계획서를 발견했어요. 도박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황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황혜정은 작은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타짜였던 그녀의 경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한 이야기. 복수는 칼보다 차가운 이성이 깔린 판에서 완성됩니다. 황혜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 있죠. 누군가에게는 지옥, 누군가에겐 마지막 승부처였던 그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새벽 6시. 아직 사무실은 불도 켜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4의 나이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죠. 무릎을 꿇고 변기 뚜껑 안쪽까지 손으로 정성껏 닦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써온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지만 그 손길만큼은 부드럽고 꼼꼼합니다. 세면대에 물때를 지우고
바닥의 얼룩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방향제를 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순간 사무실로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이상한 냄새.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며 코를 찡그립니다. 할머니를 보자 고개를 돌리거나 일부러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는 직원도 있죠.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삼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걸레에 힘을 줍니다. 아휴, 냄새나게 뭐 저렇게 청소하냐. 젊은 여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와도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갑니다. 청소는 그저 일이 아니라 사명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자부심이 담긴 일상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회사 대표 김민수가 급히 서류를 쏟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종이들을 조심스레 주우려 하자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더럽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멈칫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옵니다. 옆에 있던 30대 초반의 대리는 비웃음을 띄우며 거들었죠. 할머니, 세균 옮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다시 걸레를 손에 쥐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사무실 한켠에서는 과장이 투덜거립니다. 청소 상태 왜 이래? 화장실 냄새 나잖아. 일 제대로 안 하시나? 아무도 할머니의 새벽 출근을, 그 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둡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오늘의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손끝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복도를 쓸다가 문득 사무실 안의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대표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입니다.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빨간색 우편물이 접수대에 놓이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우편물을 받아든 대표는 봉투를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느꼈던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는 순간 대표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임대료 30% 인상 예정. 계약 연장 시 일주일 내 답변 요망.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같은 문장을 2번, 3번 반복해 읽었죠. 30%라는 숫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현실감 없는 숫자였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주변 직원들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팀장님들,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대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팀장들의 발걸음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평소와 다른 상황임을 직원들도 눈치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유리창 너머로 심각한 표정의 대표와 팀장들이 보였죠. 곧바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40대 중반의 대표는 양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패배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매출도 안 나오는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진짜 끝장이다. 대표의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재무팀장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 운영자금으로는 30%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5% 정도는 협상해야. 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갔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복도까지 퍼져나갔죠. 우리 회사 진짜 망하는 거 아냐? 이번 달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안과 공포가 사무실 전체를 순식간에 감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걸레질을 멈추었죠. 수십 년간 이 건물에서 일하며 여러 회사들의 부침을 지켜봐 온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유독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에 깊은 걱정이 서렸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할 뿐이었죠. 다시 걸레에 힘을 주며 바닥을 닦아내는 손길이 평소보다 더 꼼꼼해졌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끝나고 팀장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직원들은 몰래 커뮤니티와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출근했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뒤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건물주는 진짜 사람 잡네. 30%라니. 미쳤어. 그래도 여기보다 월급 더 주는데 어디 없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건물을 지켜온 그녀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죠. 사무실의 한켠에서는 대표와 몇몇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듯 했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만나서 협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건물주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나? 관리사무소 통해서만 연락했었잖아. 그들의 말이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걸레질을 잠시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점심시간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불안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박순자 할머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대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졌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이준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구직 사이트를 띄워놓고 몰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중이었죠. 여기 일한 지 겨우 3개월인데 또 이력서 써야 하다니. 그때 대표실에서 나온 과장이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 건물주가 직접 방문한대. 이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온다는 소식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혹시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아냐, 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으로 바닥의 먼지를 쓸어내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사무실 창가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돌았습니다.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것이란 듯이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로비와 회의실을 깨끗이 청소하느라 분주했죠. 대표는 오래도록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건물주 만나면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회사 운명이 달렸다고. 대표의 중얼거림이 사무실 전체에 퍼지자 직원들도 더욱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이준호조차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고무장갑을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죠.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할머니에게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건물주님 오시니까 여기 청소하지 마시고 저쪽 구석에 계세요. 방해될 수 있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챙겨 한쪽으로 물러났죠. 과장은 할머니를 향해 한 번 더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고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이따 오후 3시에 건물주가 온대요.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질러 놓던 책상도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복도에는 화분까지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듯했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50분, 사무실 전체가 초조하게 건물주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회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임대료 협상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사람일까? 혹시 협상이 안 되면 어쩌지? 직원들의 속삭임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켠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가 잠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3시를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소리와 함께 로비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대표와 임원들은 급히 로비로 향했고 나머지 직원들도 호기심에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도착하셨대. 다들 긴장해. 로비로 향하는 복도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인물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청소부 복장 그대로인 박순자 할머니가 고무장갑을 낀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이 할머니가 또 왜 여기 나타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순자 할머니를 본 직원들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표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시. 건물주가 오기로 1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잠시만 비켜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대표의 말에도 박순자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등은 곧게 펴고 있었죠. 할머니의 표정에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관리소장이 뛰어오듯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박순자 할머니 옆에 서서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우리 건물주 어르신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말을 잃은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착각인지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설마.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청소부 복장의 박순자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임대료 인상한 건 나예요. 74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김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더럽다며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그 할머니가 실은 건물주였다니. 어제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말 뜻밖이네요. 저희가 그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대표의 말을 끊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순간 모든 직원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권위가 할머니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20년 전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이 건물을 샀어요. 그 후로 줄곧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해왔죠.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마치 판사의 선고처럼 무게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내 건물이니까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됐고 할머니의 말이 이어질수록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평소 할머니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해왔는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관리소장은 가볍게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특별히 오늘 직접 방문하셨으니 임대료건에 대해 의논하시지요. 대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황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에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표와 팀장들은 회의실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홀로 당당하게 자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복장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아져 있었고 등은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져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할머니께 저희가 신뢰를 많이 했네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는 여러 해 동안의 청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할머니의 말에 회의실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표정은 땅이 꺼지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청소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죠. 할머니, 아니 건물주님. 대표가 정중히 호칭을 바꿔 부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조금만 협상의 여지가. 말을 이어가려는 대표를 향해 박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스처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조금 올릴 거예요. 대신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사무실 화장실하고 로비 전부 새로 고쳐줄게요. 예상치 못한 말에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임대료는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할게요. 10% 인상으로 줄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냉랭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고 대표의 눈가에는 감격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대표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다시 긴장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직급이 높든 낮든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대표의 진심 어린 대답에 박순자 할머니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할 때마다 존경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역력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대표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 긴급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평소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하던 이들의 표정은 더욱 무거웠죠. 대표 김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직급이나 역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는 혼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제까지 박순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정성껏 청소하던 곳이었습니다. 세면대를 바라보며 김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솔했던 거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순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건물주님. 말을 더듬는 김민수를 향해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난 여전히 이 건물의 청소부이기도 하니까. 김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박순자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심지어 몇몇은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화장실 청소를 돕기 시작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김민수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화장실을 청소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실은 저도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도시에 와서 일하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나 봐요. 김민수의 고백에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손자, 손녀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약속대로 한 달 후 사무실 화장실과 로비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죠. 벽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 써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줄었고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김민수와 몇몇 직원들이 함께 청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만이나 짜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게요. 좀 쉬세요. 김민수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로 물러나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사람이 김민수였고 바닥을 쓸고 닦는 사람은 이전에 할머니를 가장 많이 무시했던 대리였습니다. 와, 정말 깨끗해졌어요. 누군가 감탄하자 모두가 뿌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구석에 놓인 마지막 세면대를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은 마치 빠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30살 무렵 젊은 시절의 박순자가 이 건물의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자 씨, 이런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요.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었죠. 이 일도 소중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 후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열심히 일한 끝에 결국 이 건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 건물을 직접 관리했고 청소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감회가 새로웠던 겁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청소 끝났어요. 함께 아침 먹으러 가실래요? 김민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구석진 창고 앞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사무실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과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며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킨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월의 지혜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사무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자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시와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존중을 찾아낸 여정의 끝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